현대지성 클래식 42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박문재 옮김 김무준 낭독 현대지성 이 오디오북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2년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제1권 인간에게 좋음이란 무엇인가? 제1장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은 모든 기술과 학문은 물론이고 모든 행위와 이성적 선택에서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서 좋음을 추구해왔다고 사람들은 제대로 말했다. 하지만 목적은 서로 다르다.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행위와 구별되는 목적이 존재한다면 행위 자체보다는 결과물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행위와 기술과 학문의 종류는 많으므로 목적 또한 많다. 예컨대 의술의 목적은 건강이고 조선술의 목적은 선박이며 병법의 목적은 승리이고 경제학의 목적은 부다. 그런데 어떤 행위와 기술과 학문은 하나의 능력 아래 있다. 예컨대 말굴레를 비롯해 마구를 제작하는 모든 기술은 기마술 아래에 있고 기마술을 비롯해 군대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병법 아래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기술은 저 기술 아래에 있다. 그런 때 사람들은 종속된 기술의 목적보다 주된 기술의 목적을 선택한다. 전자를 추구하는 것은 후자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이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든 행위와는 구별되는 어떤 목적이 따로 존재하든 이것은 마찬가지다. 제2장 정치학은 인간에게 가장 좋음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원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원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것은 분명히 좋음임과 동시에 가장 좋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일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겠는가? 또한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이 쏘아서 맞출 관역을 아는 궁수처럼 명중시킬 그곳에 정확히 꽂아 넣을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학문 또는 능력에 속하는지를 적어도 계략적으로는 파악하고자 애써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찾는 그것은 가장 권위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 학문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학이 바로 그런 학문으로 보인다. 한 국가가 어떤 학문을 필요로 하고 각각의 시민은 어떤 학문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학이고 병법, 경제학, 수사학 등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능력조차도 정치학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은 나머지 학문을 활용하는 데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법으로 정하므로 다른 모든 학문의 목적들을 포괄하는 정치학은 인간에게 좋음을 추구하는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의 좋음과 국가의 좋음이 동일하더라도 국가의 좋음을 실현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한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거나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해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한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민족이나 국가의 좋음을 실현하는 것은 더 고귀하고 신성한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려 하기에 일종의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나갈 것이다.
제3장 정치학은 정밀학문이 아니다. 다루는 주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명료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논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논의에서 기술을 동원해 만들어지는 물건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정확성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학이 고찰하는 고귀한 것과 정의로운 것에는 많은 가변성과 유동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런 것은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관습에 따라 존재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좋은 것도 많은 사람에게 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런 유동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로 인해 망했고 어떤 사람은 용기로 인해 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제하고 이 주제를 논의하려 하기에 계략적으로 진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즉 우리는 절대적으로 참인 것이 아니라 대체로 참인 것에 대해 그것이 대체로 참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므로 대체로 참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자들도 우리가 아는 각각의 서술을 대체로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에서 각각의 주제가 허용하는 정도만큼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수학자가 절대적으로 참인 추론이 아니라 대체로 참인 추론을 제시할 때 이를 용납하는 것이나 수사학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하므로 거기에 관한 한 훌륭한 판단자다. 어떤 분야를 배운 사람은 그 분야에서 훌륭한 판단자고 모든 분야를 배운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판단자다. 그래서 젊은이가 정치학을 수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젊은이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행위에 아직 미숙한데 정치학의 논의는 그런 것에서 나오고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이는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 정치학에 관해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정치학을 배우는 목적은 지식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든 인격이 미숙하든 둘 다 결격사유가 된다. 결격사유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정에 따라 행하는 삶에 있기 때문이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도 지식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반면 이성에 따라 바라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큰 유익이 된다.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수강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서문을 대신하겠다. 제4장 가장 좋음인 행복과 관련된 문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모든 지식과 모든 이성적 선택은 좋음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치학이 추구하는 좋음, 즉 행위를 통해 달성 가능한 모든 좋음 중에서 가장 좋음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가장 좋음을 지칭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치한다. 대중이나 양식 있는 사람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잘 살아가는 것과 잘 행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대중과 철학자들은 같은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 대중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이나 부나 명예처럼 누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중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병들었을 때는 건강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가난할 때는 부가 행복이라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 그리고 대중은 자신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위대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좋음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좋음이면서 이 모든 좋음을 좋음이 되게 하는
그런 좋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견해를 다 살펴본다고 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거나 일리가 있는 것만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제일 원리를 전제하고 시작하는 논의와 제일 원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논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일 원리를 전제하고 시작하는 논의인지 아니면 제일 원리를 이끌어내려는 논의인지 물은 것은 옳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심판이 있는 출발선에서 반환점을 향해 달리는 것과 반환점에서 심판이 있는 출발선을 향해 달리는 것이 다르듯 이 둘은 차이가 난다. 우리는 알려진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절대적으로 알려진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알려진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고귀하고 정의로운 것들, 그러니까 정치학 전반에 관한 강의를 제대로 들으려면 좋은 습관 속에서 자라야 한다. 제일 원리는 절대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충분히 명백하다면 왜 그러한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제일 원리를 가지고 있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제일 원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쉽게 얻지도 못하는 사람은 헤시오도스가 한 말을 경청해야 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좋은 말을 해줄 때 경청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담지 않는 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다. 제5장 삶의 세 가지 유형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관조적인 삶. 잠시 본론에서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지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보자. 가장 통속적인 사람들인 대중은 그들의 삶의 의거에 판단해보면 즐거움을 좋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듯하고 그런 생각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그들이 향락적인 삶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두드러진 삶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한 향락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 그리고 세 번째로 관조적인 삶이다. 대중은 짐승 같은 삶을 선택하여 자신의 노예 근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 다수도 사르다나 팔로스 같은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중의 그러한 선택에도 근거는 있다. 반면 양식 있는 사람이나 활동가들은 명예가 곧 좋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말해 정치적인 삶의 목적은 명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찾는 대답이라고 한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다. 명예는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명예를 수여하는 사람들에 따라 좌우되는 반면 좋음은 좋음을 지닌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서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자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들은 지식인에게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미덕을 근거로 해서 명예를 얻으려 한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미덕이 명예보다 더 나은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가 아니라 미덕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덕도 우리가 찾고 있는 좋음이나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미덕을 지녔다고 해도 일생 잠만 자거나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극심한 고통이나 불행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주장을 막무가내로 우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할 리는 아무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이 주제는 일상적인 토론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은 관조적인 삶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돈을 버는 삶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러는 것이고
부가 우리가 찾는 좋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부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보다는 차라리 앞에서 말한 것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논증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그만하기로 하자. 제6장 좋음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보편적인 좋음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거론되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더 낫겠지만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므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거북하고 껄끄럽다. 그럼에도 진리를 건져내려면 친구조차도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특히 철학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친구와 진리는 둘 다 소중하지만 진리를 더 존중하는 것이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원형론을 도입한 사람들은 선후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형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수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음이라는 말은 실체와 관련해서도 사용되고 성질과 관련해서도 사용되며 관계와 관련해서도 사용된다. 그런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즉 실체는 본성적으로 관계에 선행한다. 관계는 실체의 격가지 또는 부수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든 좋음을 포괄하는 원형은 없을 것이다. 좋음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방식은 존재라는 말이 사용되는 방식만큼이나 많다. 그래서 좋음이라는 말은 신이나 지성이 좋다고 할 때처럼 실체와 관련해서도 사용되고 미덕이 좋다고 할 때처럼 성질과 관련해서도 적당한 것이 좋다고 할 때처럼 양과 관련해서도 유익한 것이 좋다고 할 때처럼 관계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때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 시간과 관련해서도 사용되고 적절한 위치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 장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좋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만일 그런 좋음이 존재한다면 좋음은 모든 범주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범주와 관련해서만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원형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문만 존재하므로 보편적인 좋음이 하나로 존재한다면 모든 좋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학문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범주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여러 학문이 존재한다. 예컨대 적절한 때라는 시간 범주와 관련해서 전쟁의 적절한 때는 병법에서 다루고 질병의 적절한 때는 의술에서 다룬다. 적절한 양이라는 양의 범주와 관련해서 음식의 적절한 양은 의술이 다루고 체력 단련에서의 적절한 양은 체육학이 다룬다. 또한 인간 자체이든 개별 인간이든 인간에 대한 한 가지 같은 설명이 둘 모두에 적용되므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 자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묻고 싶다. 인간 자체이든 개인이든 둘 다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음 자체와 개별적인 좋음도 둘 다 좋음이라는 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것이 영원하다고 해서 더 좋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영원토록 흰 것이 잠시 흰 것보다 더 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일자를 좋음의 대열에 포함함으로써 좋음에 대한 좀 더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페우시포스도 그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원형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좋음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되고 사랑받는 것을 하나의 원형에 의거해 좋음이라고 부르고 그 좋음을 만들거나 보존하고 혹은 그 좋음에 반하는 것을 막는 일을
전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음들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렇다면 조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임이 분명하다. 하나는 조음 자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음 자체인 것으로 말미암는 조음들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조음인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조음들을 서로 구분해서 전자가 하나의 원형에 의거해 조음이라고 불리는지를 살펴보자. 그 자체로 조음인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어떤 즐거움과 명예처럼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추구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위해 이것을 추구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것들도 그 자체로 조음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자체로 조음인 것은 조음의 원형뿐이고 다른 것은 아예 없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다면 원형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반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도 그 자체로 조음이라면 조음에 대한 정의는 모든 데서 같아야 한다. 이는 흰눈에서나 흰납에서나 희다는 정의가 같은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명예와 지혜와 즐거움이 왜 조음인지에 대한 설명은 서로 다르고 구별된다. 따라서 하나의 원형에 대응하는 공통적인 조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조음이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조음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조음에서 나왔거나 하나의 조음에 기여함으로 조음들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유사성을 따라 조음들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보는 것이 몸과 관련해 좋은 것이고 지성이 혼과 관련해 좋은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주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주제를 엄밀하게 고찰하는 것은 철학의 다른 분야에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음의 원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설령 모든 조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음 또는 모든 조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있는 어떤 하나의 조음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조음은 인간이 실현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음은 분명하다. 반면 우리는 지금 인간이 실현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조음을 찾는 중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인간이 실현 및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하나의 보편적인 조음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가 그러한 조음을 본으로 가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일리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학문의 실제적인 관행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학문은 어떤 조음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는 하지만 조음의 원형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가가 조음의 원형에 대해 모르고 심지어 알려하지도 않는데 조음의 원형을 알아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직조공이나 목수가 조음의 원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기술을 향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는 조음의 원형을 보았다고 해서 의술이나 병법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도 의문이다. 의사는 개개인을 치료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식으로 건강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건강, 그리고 아마도 개개인의 건강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제7장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살핀 후 최종적이고 자족적인 조음인 행복에 관한 정의에 도달한다. 우리가 찾고 있는 조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조음은 행위와 기술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의술의 조음이 다르고 병법의 조음이 다르며 그 밖에 다른 기술의 조음도 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조음은 무엇인가? 각각의 기술은 각각의 조음을 위해 실행되는 게 분명하다. 그 조음이 의술에서는 건강이고 병법에서는 승리이며
건축학에서는 집이고 그 밖에 다른 기술에서는 다른 무엇이다. 즉 모든 행위와 선택의 목적이 바로 좋음이다.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관련해 하나의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행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좋음이겠고, 여러 개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 행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좋음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논의는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같은 지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목적에는 분명히 여럿이 있고 그 목적 중에는 다른 어떤 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것들, 예컨대 부, 필히, 도구, 일반도 있으므로 모든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다. 반면 가장 좋음은 분명 최종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최종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가장 좋음일 것이다. 여러 개의 최종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더 최종적인 것이 우리가 찾는 가장 좋음일 것이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무엇을 위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최종적이라고 말한다. 어떤 다른 것을 위해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위해 바라는 것보다 더 최종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해 바라지 않고 언제나 그 자체로 바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최종적이라고 부른다.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러한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이다.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반면 명예나 즐거움이나 지성이나 온갖 미덕은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즉 그것을 통해 행복해지리라 여겨 그것들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 행복을 선택하거나 일반적으로 행복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족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최종적인 좋음은 자족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족성은 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고 충분하다는 의미보다는 부모와 자녀와 아내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동료 시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삶에서 부족함 없고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범위에 어떤 제한을 두긴 해야 한다. 그 범위를 조상과 후손, 친구들의 친구들로 넓힌다면 범위는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오직 그것만으로 선택할 만한 삶이 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자족성 있다고 정의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행복은 여러 좋음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좋음 중에서 가장 선택할 만한 것이다. 설령 행복이 여러 좋음 중 하나라고 해도 거기에 가장 작은 좋음이 더해져 행복은 더 선택할 만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해지는 것은 여러 좋음의 초가분이고 좋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좋음이 언제나 더 선택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은 최종적이고 자족적인 것으로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 하지만 행복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은 진부해 보이므로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데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 피리 연주자나 조각가, 모든 기술자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는 사람의 좋음과 행복은 그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인간에게도 특정 기능이 있다면 말이다. 목수와 제아공은 어떤 일과 활동을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무 기능도 없으며 본성적으로 아무 할 일 없이 태어나는가? 아니면 눈이나 손, 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각 부분에 각각 할 일이 있듯 인간에게도 자신의 모든 부분이 하는 일 외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고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을 찾고 있으므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는 생명활동은 인간의 고유한 일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감각과 관련된 활동이 있지만 말이나 소를 비롯한 모든 동물도 그것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성과 관련된 활동만 남는다. 이성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은 이성의 복종에서 행하고 어떤 것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성 활동도 둘로 구분되므로 우리는 그 중에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성을 따라 활동하는 것을 찾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찾는 것과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일은 이성을 따르거나 이성과 연관된 혼의 활동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예컨대 기타라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기타라를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자의 탁월성은 그 일의 명칭에 덧붙여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일은 혼의 이성적 활동 또는 행위를 말하고 훌륭한 인간의 일은 이런 활동이나 행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일은 자신에게 걸맞는 미덕을 따라 수행해야 훌륭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좋음은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덕이 여러 가지라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이 인간에게 가장 좋음이다. 이런 활동은 일생 지속해야 한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는 것도 아니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복되고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좋음에 대한 밑그림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먼저 계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채워넣으면 될 것이다.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놓기만 하면 그것을 발전시켜 정교하게 완성해 나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좋은 조력자도 되어줄 것이다. 기술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도 명심해서 모든 것에서 같은 정확성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경우에 대상과 부합하고 그 대상을 연구하는 데 적절한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목수와 기하학자는 직각을 연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목수는 자기 일에 필요한 정도만큼만 직각을 연구하지만 기하학자는 직각이 무엇이고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인지를 연구한다. 후자는 진리를 관찰해 알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그렇게 해서 주된 과제가 지엽적인 문제들에 밀려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같은 정도로 근거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자명한 원리처럼 어떤 때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실이 자명한 원리로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출발점이 되는 원리 중에서 어떤 것은 귀납적 추론으로 알게 되고 어떤 것은 감각적 지각으로 알게 되며 어떤 것은 습관을 통해 어떤 것은 그 밖의 다른 방식들로 알게 된다. 우리는 각 유형의 출발점을 그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구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의하고자 했어야 한다. 출발점은 이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발점이 확정되면 전체 작업의 절반 이상을 마친 것이나 다름없고 우리가 찾는 대답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출발점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8장 행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대중이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단지 우리의 결론과 전제들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되고 행복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보기도 해야 한다. 어떤 것에 관한 정의가 참이라면
전부와 부합하겠지만 거짓이라면 참된 것들과 여지없이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음은 외적인 좋음, 혼의 좋음, 신체의 좋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왔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혼의 좋음을 최고의 좋음이라고 부르고 이를 혼의 행위나 활동들과 관련된 좋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좋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적어도 좋음에 대한 오래된 견해, 그리고 철학자들도 동의하는 견해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또한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와 활동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것도 옳다. 그렇게 정의했을 때 목적은 외적인 좋음이 아니라 혼의 좋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행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정의와 부합한다. 우리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잘 살고 잘 행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행복에서 찾는 모든 것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 속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미덕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철학적 지혜를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즐거움이 수반하거나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더해진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은 대중의 오래된 통념이고 어떤 것은 탁월한 소수의 견해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는 대부분 옳을 것이다. 미덕이나 특정한 미덕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견해는 행복에 관한 우리의 정의와 부합한다. 미덕에 따른 활동은 미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덕의 소유와 성품을 가장 좋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덕의 사용과 활동을 가장 좋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잠자는 사람이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전혀 활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성품이 미덕을 지니고서도 어떠한 좋음도 실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덕을 사용해 활동한다면 좋음을 실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덕을 사용해 활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할 것이고 잘 행할 것이다. 올림피아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센 사람이 아니라 경기에 참가한 사람인 것처럼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고귀하고 좋은 것을 획득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즐겁다. 즐거워하는 것은 혼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즐거워하고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경거리를 즐거워하듯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를 즐거워하고 미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덕에 따른 행위를 즐거워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므로 서로 충돌하지만 고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것을 즐거워한다. 미덕에 따른 행위는 그런 것이므로 고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즐겁고 그 자체로 본성적으로도 즐거운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즐겁고 일종의 장신구 같은 즐거움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도 고귀한 행위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롭게 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정의롭다고 하거나 후하게 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후한 사람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고 이것은 다른 미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덕에 따른 행위는 그 자체로 즐거울 수밖에 없으며 좋은 것이기도 하고 고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에서 좋고 고귀하다. 미덕을 지닌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판단하여 좋은 것과 고귀한 것을 훌륭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은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즐거운 것이다. 델로스 신전에 새겨진 글귀가 보여주듯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가장 고귀한 것은 가장 정의로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건강이지만, 가장 즐거운 것은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는 데 있다. 가장 좋은 활동에는 이 셋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활동 또는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행복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했듯 행복이 되려면 분명 외적인 조음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고귀한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행위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부와 정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태생이 훌륭하지 못한 것, 훌륭한 자녀를 두지 못한 것,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지 못한 것 등으로 행복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너무 못생겼거나 태생이 비천하거나 자녀가 없어 혼자인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고, 아주 나쁜 자녀나 친구들을 두었거나 좋은 자녀나 친구가 있었지만 사별한 사람은 행복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복하려면 추가로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사람은 미덕을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행운을 행복이라고 여긴다. 제9장. 행복은 어떻게 얻는가? 그러므로 행복은 학습이나 습관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가, 아니면 신들이 나누어주는 것이거나 우연에 의해 얻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신들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었다면 행복이야말로 신들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복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것이므로 행복을 신들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행복이 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미덕이나 어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얻는다고 할지라도 행복은 가장 신적인 것 중 하나로 보인다. 미덕에 대한 보상과 미덕이 추구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신적이고 축복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덕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아주 많은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 미덕을 행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모종의 학습과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우연히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낫다면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행복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본성을 따라 이루어진 것은 본성적으로 가장 좋은 것처럼 어떤 기술이나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본성적으로 가장 좋고, 특히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좋은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본성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운으로 돌리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에서는 행복이 미덕에 따른 모종의 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나머지 조음 중에서 어떤 것은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은 협력하고 돕는 것들로 행복의 수단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말한 것과도 부합한다. 처음에 우리는 정치학의 목적은 가장 좋음을 얻는 데 있고 정치학이 가장 힘을 쏟는 일은 시민을 특정한 성품을 지닌 사람, 즉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나 말을 비롯해 동물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물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지닌 잠재력을 축복하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 행복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완전한 미덕이 갖추어졌는지만이 아니라 한평생을 보아야 한다.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와 온갖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에 트로이아 전쟁과 관련된 프리아모스에 관한 이야기가 보여주듯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노년에 큰 불행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불운을 겪고 비참한 말로를 맞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제10장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솔론이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의 행복을 말하려면 그 인생 끝이 어떠한지를 보아야만 하는가? 설령 그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사람이 죽은 뒤에야 행복하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런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가? 특히 우리는 행복을 활동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 보았을 때 그런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솔론이 한 말도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람은 죽어서야 비로소 온갖 해악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그때서야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듯 죽은 사람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명예와 불명예, 자녀나 후손의 행운과 불운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노년까지 축복받은 삶을 살다가 자기 삶에 걸맞게 죽었을지라도 그의 후손 중에는 훌륭해서 거기에 걸맞은 훌륭한 삶을 사는 후손도 있겠고 그와는 정반대 삶을 살아가는 후손도 있어서 그 사람의 행복 여부는 많은 부침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후손과 조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멀고 가까움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그런 경우에 이미 죽은 사람이 후손에 따라 그러한 부침에 휘말려 어떤 때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불행해진다면 이는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후손의 행운이나 불운이 조상에게 얼마 동안 어느 정도라도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자. 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가 이제 죽어서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생전 행복했다는 뜻에서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분명 불합리하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운이 바뀔 수 있어 그들에 대해서는 행복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한데도 그를 진정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쉽게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운은 여러 번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운을 따라 행복이나 불행을 말해야 한다면 우리는 같은 사람을 어떤 때는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듯 행복한 사람은 카멜레온이 되고 취약한 기반을 지닌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운을 따라 그를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 아니겠는가? 앞에서 이미 말했듯 인생에는 그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잘됨과 못됨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미덕에 따른 활동이냐 아니냐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논의는 행복에 관한 정의를 확인해준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미덕에 따른 활동만큼 지속적인 것은 없고 그런 활동들은 학문적 지식을 얻기 위한 활동보다도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덕에 따른 활동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활동들이 더 지속적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들을 아주 기꺼이 그리고 지속해서 해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런 활동들이
망각되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그런 지속성을 지닐 것이므로 일생 행복하다. 그는 언제나 또는 어떤 다른 일보다 더 우선해서 미덕에 따른 것을 행하거나 생각할 것이고, 또한 그가 진정으로 좋고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면 운에 따른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을 가장 고귀하고 지극히 품위 있게 견뎌낼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 작은 행운이나 불행은 분명히 삶의 추를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쪽으로 큰일이 많이 생기면 삶은 더 행복해진다. 반대로 나쁜 쪽으로 큰일이 많이 생기면 고통을 초래하고 많은 활동을 방해해 행복을 억누르고 망친다. 하지만 그럴 때도 사람이 고통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혼의 고귀함과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운을 묵묵히 견뎌낸다면 그 고귀함은 빛을 발한다. 앞에서 말했듯 삶을 결정하는 것이 활동들이라면 행복한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가증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으로 좋고 사려 깊은 사람은 인생의 온갖 불운을 품위 있게 견뎌낼 뿐만 아니라 마치 훌륭한 장군이 자신에게 주어진 군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훌륭한 제화공이 자신에게 있는 가죽으로 가장 좋은 구두를 만들어내며 그 밖에 다른 모든 기술자도 그러하듯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행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복한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물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프리아모스가 겪은 것과 같은 불운을 만난다면 무작정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부침을 거듭하지도 않고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 그의 행복은 통상적인 불운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직 큰 불운을 많이 겪을 때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불운들을 많이 겪어 무너졌다면 그의 행복은 단기간에 회복되지는 않겠고 오직 오랜 세월에 걸쳐 크고 고귀한 일을 실현하는 삶을 이루어냈을 때만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완전한 미덕을 좇아 행하고 외적인 좋음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단지 어느 기간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아니면 거기에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다 그런 삶에 걸맞게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어떤가?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정의에 따르면 행복은 목적이고 모든 점에서 최종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방금 우리가 말한 것을 갖추고 있거나 앞으로 갖추게 될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제11장 살아있는 사람의 행운과 불운이 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후손과 모든 친구의 행운과 불운이 죽은 사람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냉정하고 대중의 통념과도 배치돼 보인다. 하지만 세상에서 온갖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 어떤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은 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모든 일을 제각각 구별해 논의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한 사람의 불운에서도 어떤 것은 그의 삶에 상당한 영향과 무게를 지니지만 어떤 것은 영향이 경미하듯 그 친구들이 겪는 불운도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런 불운들이 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죽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비극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전제되느냐 아니면 극중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는 그런 차이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좋음이나 나쁨에 참여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부터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비추어 보면 어떤 좋음이나 나쁨이 죽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은 자체로나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나 미미하고 작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크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행복한 사람에게서 그 상태를 빼앗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친구들의 행운이나 불운은 죽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런 종류의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도 아니고 그런 성질도 아니다. 제12장 미덕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행복은 그 이상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행복이 칭찬받을 만한 것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자. 행복이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것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고 다른 것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좋은 사람과 그 미덕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이루어내는 일 때문이다. 우리가 힘센 사람이나 잘 달리는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성질을 지녔고 어떤 좋고 탁월한 것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칭찬인 찬양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들을 우리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칭찬은 어떤 다른 것과의 관계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칭찬한다면 가장 좋은 것에는 칭찬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주어질 게 틀림없다. 이것은 실제로도 그러하다. 우리는 신들이나 가장 신적인 사람들을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정의를 칭찬하지만 행복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행복은 더 신성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복되다고 말한다. 에우독소스가 즐거움이 최고라고 한 것은 옳아 보인다. 즐거움은 좋은 것이면서도 칭찬받지 않으므로 칭찬받는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데 그런 것으로는 신과 좋음이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신과 좋음에 비추어 평가받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칭찬은 미덕에 적합하다. 미덕은 사람들이 고귀한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찬사는 몸이나 혼이 행한 일에 대해 주어진다. 이런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칭송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린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바로 분명해진 사실은 행복이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완전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도 그것을 확인해준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신성하기 때문이다. 제13장 미덕에는 지적 미덕과 도덕적 미덕이 있다. 행복은 완전한 미덕에 따른 혼의 활동이므로 미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에 대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미덕 연구에 힘을 쏟아왔다고 보인다. 그런 정치가는 동료 시민을 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시민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가의 모범으로는 크레타와 스파르타의 입법자들이 있고 다른 입법자가 있다면 비슷한 모범을 보였을 것이다. 미덕 연구가 정치학에 속한다면 이는 우리의 처음 계획과 부합한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미덕은
인간의 미덕이다. 우리가 찾는 좋음도 인간에게 좋음이고 우리가 찾는 행복도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미덕은 신체의 미덕이 아니라 혼의 미덕이다. 또한 우리는 행복을 혼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치가는 혼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눈을 치료하려는 사람은 몸 전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정치학은 의술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의사 중에서도 제대로 된 훌륭한 의사들은 몸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쓴다. 따라서 정치가는 혼에 대해 연구해야 하지만 미덕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할 만큼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더 자세하게 파고드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혼에 관해서는 다른 저작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예컨대 혼 중에서도 일부는 비이성적이고 일부는 이성적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이 두 부분이 몸이나 모든 분리할 수 있는 것의 부분처럼 분리되는가? 아니면 원둘레의 볼록면과 오목면처럼 생각으로는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는가 하는 논쟁은 우리의 현재 논리와 관련해서는 아무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혼중에서 이성을 지니지 않은 부분은 영양 섭취와 성장의 원인이 되며 본질상 식물적인데 이는 모든 생물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듯하다. 혼의 이러한 능력은 배아를 포함해 모든 성장하는 것 안에 있고 이 같은 능력은 다자란 성체에도 있다. 성체와 배아의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능력과 관련된 미덕은 모든 생물에 공통적이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의 이 부분 또는 이 능력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잠들어 있을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물론 혼의 활동 일부가 사람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영향을 미쳐 훌륭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꿈을 꿀 수는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했으므로 영양 섭취와 관련된 능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이 주제는 본질상 인간의 미덕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혼중에서 본질적으로는 이성을 지니지 않았지만 모종의 방식으로 이성에 참여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듯하다. 우리는 자제력이 있거나 없는 사람의 이성을 칭찬하고 그들의 혼에서 이성을 지닌 부분을 칭찬한다. 우리가 칭찬하는 그 부분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이성 외에 이성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또 다른 본성도 있는 것 같다. 몸의 마비된 부분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실제로 그 부분은 정반대인 왼쪽으로 움직이듯이 혼도 마찬가지다. 자제력 없는 사람들의 충동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몸은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만 혼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몸 안에서처럼 혼 안에도 이성 외에 이성에 반대하고 저항하며 싸우는 뭔가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떤 식으로 다르고 구별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이 부분도 이성에 참여하는 듯하다. 어쨌든 자제력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은 이성에 복종하고 절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 이성의 말을 훨씬 더 잘 따른다. 그런 사람에게 이 부분은 모든 일에서 이성과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중에서 이성을 지니지 않은 요소는 두 부분인 듯하다. 식물적인 부분은 이성에 전혀 참여하지 않지만 욕구나 욕망의 일반적인 부분은 이성에 귀 기울이고 복종한다는 점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이성에 참여한다. 여기서 이성이란 우리가 아버지나 친구들의 이성적인 말을 수긍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수학적인 추론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다. 혼에서 비이성적인 부분이 모종의 방식으로 이성에 복종함은 사람들이 충고나 온갖 책망이나 권면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혼에서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이성에 참여하는 부분을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혼에서 이성을 지닌 부분도 둘로 구분된다. 그중 하나는 그 자체 속에 이성을 지닌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말에 복종하듯 이성에 복종하는 부분이다. 미덕도 혼의 이러한 구분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즉, 철학적 지혜, 명석함, 실천적 지혜 같은 미덕들은 지적 미덕이고, 호의 베푸는 것, 절제 같은 미덕들은 도덕적 미덕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도덕적 성품에 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거나 명석하다는 말 대신 그 사람이 온화하고 절제해 있다고 말하고 그런 성품을 칭찬한다. 하지만 미덕이란 칭찬받을 만한 혼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를 지닌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한다.